이딴 게 상이야? 며느리의 한마디에 아들의 눈빛이 차갑게 바뀐다. 다음 순간 발길질 조상의 제사상이 공중으로 흩어지고 국물이 어머니의 얼굴을 덮친다. 치워. 창피하게 왜 이래? 아들의 고함은 칼보다 날카롭게 가슴을 찢는다. 무릎을 꿇은 어머니, 바닥에서 흩어진 음식을 주워 담으며 떨리는 입술로 말한다. 내가 낳은 아들 맞니? 이 손으로 밥을 먹여 키웠는데. 서연의 비웃음 속에서 어머니의 눈동자에서 무언가가 꺼져간다. 이제 요양원 가라 아들의 차가운 말이 마지막 칼날이 된다. 그래,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었니? 숨이 막히는 침묵만 흐른다. 한때 세상 전부였던 자식, 지금은 모욕을 퍼붓는 남보다 못한 존재였다. 그리고 그날 밤, 눈물 대신 차가운 결심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는다. 눈물로 버틴 세월, 이제는 되갚을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은 무료이니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하세요. 서울 외곽, 낡은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작은 집. 대문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마당 한쪽에는 플라스틱 화분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이른 아침 윤말수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말순의 손은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피어올랐고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말순은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간이 적당했습니다. 밥을 퍼서 상을 차리고 반찬 몇 가지를 정갈하게 올려놓았습니다. 김치,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평생 이렇게 밥상을 차려왔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호야, 서연아, 밥 먹어라. 말순이 다락방 쪽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방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방문이 열리며 서연이 나왔습니다. 서연은 잠옷 차림으로 머리를 대충 묶고 있었고 표정은 불쾌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냄새 진동이네요. 창문 좀 여세요. 서연은 코를 찡그리며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말수는 살짝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식탁에 앉더니 밥그릇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된장찌개예요? 매일 이런 것만 먹으면 옷에 냄새 배요.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을 뿐인데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럼 뭘 해주면 좋겠니? 아니, 그냥 제가 따로 먹을게요. 어머니는 어머니 거 드세요. 서연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말수는 혼자 남은 식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그래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국물은 따뜻했지만 가슴속은 차가웠습니다. 잠시 후 민호가 나왔습니다. 민호는 넥타이를 매며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호야, 밥은? 바빠요, 엄마. 회사 늦겠어요. 그래도 아침은 먹고 가야지. 나중에 먹을게요. 계속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민호는 구두를 신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쿵,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말수는 식탁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어린 시절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품에 안겨 웃던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말수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골목 너머로 이웃집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고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연이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말순은 방에 들어가 있으려 했지만 서연이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나오세요. 말순이 거실로 나가자 서연의 친구 3명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속삭이듯 웃었습니다. 어머니,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친구들 목마르대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랐습니다. 쟁반에 컵을 올려 거실로 가져갔고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 중 한 명이 건성으로 인사했지만 눈빛에는 존중이 없었습니다. 말순이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서연이 다시 불렀습니다. 어머니, 과일도 좀 깎아주세요. 사과 있죠? 말순은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사과를 꺼내 깎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인지 식모인지 아니면 그저 존재감 없는 그림자인지. 과일을 접시에 담아 거실로 가져가자 서연의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하지 않아? 에이, 괜찮아. 눈치 있으시니까 알아서 방에 계셔. 말순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친구들은 키득거리며 웃었고 서연도 함께 웃었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접시를 내려놓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친구들에게 들릴까봐. 저녁이 되어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말순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민호와 서연이 식탁에 앉았고 말순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 국이 너무 짜요. 민호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내가 간을 잘못 봤나 보다. 요즘 왜 이래요? 손맛이 없어졌나? 서연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나이 드시니까 그런가 봐요. 입맛도 둔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말순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을 더 이상 넘길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었고 서연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무도 말순을 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말순은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말순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국밥집에서 일하며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굽어도 참았습니다. 아들이 잘 되기만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은 어머니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말순은 남편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낡은 액자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들을 너무 귀하게 키운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말순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니까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말순은 아직 몰랐습니다. 참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곧 더 큰 상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말순은 일주일 전부터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제수용 재료를 하나하나 골랐습니다. 고등어, 북어, 명태, 그리고 각종 나물과 과일. 장바구니가 무거웠지만 말순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남편의 제사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부엌에서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굽고 탕을 끓였습니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물집이 생겼지만 말순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으로 남편을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제삿날 새벽 말순은 4시에 일어났습니다. 제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접시들을 올려놓았습니다. 과일은 깨끗이 씻어 정성스럽게 쌓았고
나물은 색깔별로 배치했습니다. 생선은 머리가 동쪽으로 향하도록 놓았고 탕은 가운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상을 다 차리고 나니 6시가 넘었습니다. 말수는 땀을 닦으며 재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흡족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했을 만한 음식들로 가득했으니까요. 여보, 잘 먹고 가세요. 말수는 재상 앞에 앉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아들을 처음 안았던 날, 남편이 마지막으로 웃어주던 모습, 말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서연이 나왔습니다. 서연은 재상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제사상이지. 오늘 아버지 제삿날이잖니. 아니,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이렇게 해요? 요즘 누가 이런 거 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조상님 모시는 건데, 조상님은 무슨 죽은 사람한테 밥 차려주는 게 말이 돼요? 미신이에요, 미신. 서연은 코를 막으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이쳤고 재상 위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냄새 진동나네. 오늘 친구들 온다고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친구들? 오늘 제삿날인데 왜 친구를 불러? 어머니는 어머니 일하시고 저는 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 치워주세요. 진짜 창피해 죽겠어요. 말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제사를 미신이라고 치우라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나왔습니다. 말수는 아들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아들만큼은 자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민호야, 오늘 아버지 제삿날이다. 절이라도 하고 가거라. 민호는 재상을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 서연 말이 맞아요. 요즘 누가 이래요. 그냥 치워요. 뭐라고? 내 아버지 제삿날인데.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40년도 넘었어요. 이제 그만 놔드려요.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아버지시잖아. 엄마도 참. 고집은. 그냥 치우라니까요. 민호는 짜증스럽게 말하며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민호의 팔을 툭 쳤습니다. 당신이 확실하게 말해요. 당신 엄마잖아요. 민호는 한숨을 쉬더니 재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발로 상을 걷어찼습니다. 쾅! 재상이 쓰러지며 음식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접시들이 깨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생선은 바닥에 나뒹굴었고 과일은 구석으로 굴러갔습니다. 국물 일부가 말순의 얼굴에 튀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치워. 이런 거 다시는 하지 마. 창피하게 왜 이래.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말순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말 좀 통하네요. 서연이 팔짱을 끼고 냉소를 지었습니다. 민호는 아무렇지도 않게 구두를 신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 회사 가요. 저녁에 올게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서연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는 말순만 남았습니다. 바닥에는 엎어진 음식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말순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으로 바닥에 쏟아진 밥알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을 모았습니다. 국물을 걸레로 닦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상도 제대로 못 차렸어요.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지켜온 제사가 단 한 번의 발길질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것은
그 발이 아들의 것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말수는 엎어진 생선을 집어들었습니다. 정성껏 구웠던 생선이었습니다. 이제는 먼지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생선을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과일도 나물도 탕도 모두 버렸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려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바닥은 깨끗해졌지만 말순의 마음은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말순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시계만이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이었을까요?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을까요? 말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사실, 그리고 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거라는 것. 제사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예전처럼 집안일을 했지만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와 서연은 말순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인사도 없었고 감사 인사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전화 통화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말순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우리 집으로 와. 오늘 시간 괜찮지? 좋아. 그럼 5시쯤 올래? 서연은 전화를 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불안했습니다. 또 친구들이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친구들 앞에서 수모를 당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현관문을 열었고 여자 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서연아. 오랜만이야. 그러게. 들어와, 들어와. 친구들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커피를 내오며 웃었습니다. 말수는 방에 들어가 있으려 했지만 서연이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오세요. 말순이 거실로 나가자 친구들이 말순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애들아, 우리 집에 계신 분이야. 서연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아, 식모하니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식모라니. 자신은 이 집의 주인이자 민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자신을 식모라고 소개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머니, 물 좀 주세요. 친구 중 한 명이 반말로 말했습니다. 말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따라 쟁반에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로 돌아가 물을 내려놓는데 친구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서연아, 시어머니는 안 계셔? 계시긴 한데 방에 계셔요. 저분은 그냥 집안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 편하겠다. 우리 시어머니는 맨날 간섭하는데.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말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아무렇지도 않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과일도 좀 깎아주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말수는 대답 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사과를 꺼냈습니다. 칼을 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사과를 제대로 깎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인데, 민호 엄마인데,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았습니다. 거실로 가져가자 친구들은 받아먹으면서도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말수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식탁에 앉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밖에서 먹고 올게요. 벌써 준비했는데. 그럼 엄마 드세요. 나 약속 있어요. 민호는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말수는 혼자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밥그릇과 국그릇, 반찬들이 놓여 있었지만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연이 나왔습니다. 서연은 냉장고를 열어 음료수를 꺼내 마시더니 말순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집안일 좀 성의 없으시네요. 오늘 화장실 청소 안 하셨죠? 오늘 아침에 했는데. 아침에요? 저녁에 또 해야죠. 사람 있으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내가 쓰고 내가 닦으면 되잖니. 말순이 처음으로 반박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말대꾸 하시는 거예요? 말대꾸가 아니라 당연한 소리를 한 거야. 내가 쓴 건 내가 치워야지.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집인 줄 아세요? 이건 이제 우리 집이에요. 눈치 없이 왜 이래요?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말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집? 이건 내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다. 그게 옛날 얘기죠. 이제 민호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도 우리 거예요. 말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몇 년 전 세금 문제로 집을 민호 명의로 바꿨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아들이라면 당연히 자신을 보살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난 내 시어머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시어머니면 시어머니답게 행동하세요. 며느리한테 덤비지 말고요. 서연은 음료수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문 닫히는 소리가 컸습니다. 말수는 식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말수는 다락방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들한테 너무 잘해준 게 잘못인가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말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결심. 하지만 아직은 방법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말수는 창문을 닫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방법을 찾겠다고.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말순에 대한 민호와 서연의 태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말순은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말순이 빨래를 널고 있는데 서연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옷가지 몇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빨래 안 하셨어요? 어제 했는데. 그건 오늘 아침에 내놓은 거잖니. 그럼 지금 하세요. 오늘 입어야 하는데. 지금은 다른 빨래 널고 있어서. 그럼 그거 내려놓고 이거 먼저 하세요. 급한 거라니까요. 서연이 빨랫줄에 걸린 옷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옷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말수는 황급히 옷을 주워들었습니다. 왜 이래? 다시 빨아야 하잖아. 그럼 빨리 하시든가요? 맨날 느릿느릿하시니까 답답해 죽겠네. 서연은 옷을 말순에게 던지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순은 바닥에 떨어진 옷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호가 일찍 퇴근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구나. 신경 쓰지 마세요. 민호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이 방에서 나와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왜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사업이 좀 안 풀려. 투자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와. 서연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서연이 민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말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그럼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되잖아. 집이 엄마 명의잖아. 아니지, 내 명의로 바뀌긴 했는데. 그럼 되잖아. 당신 명의면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중에 민호가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으려고 하는데. 말순은 수저를 멈췄습니다. 대출? 무슨 대출?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요. 곧 갚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민호야, 이 집은 너 아버지랑 내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다. 함부로 담보 잡으면 안 돼. 엄마, 제 명의잖아요. 그리고 곧 갚는다니까요. 그래도 안 돼. 혹시라도 못 갚으면 어떡하려고.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사업한다는데 왜 그렇게 이기적이세요? 투자해야 돈이 되는 거잖아요. 이기적? 내가 이기적이라고? 그럼 뭐예요? 돈 한 푼 안 보태면서 이것저것 간섭만 하시네요. 말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민호를 키웠고 집까지 마련했는데 돈 한 푼 안 보탰다니 말이 안 되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민호 키우는데 얼마나 돈을 썼는지 아니?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은혜 갚으라고 들먹이세요? 은혜 갚으라는 게 아니라. 됐어요. 어차피 당신 허락 안 받아도 돼요. 명의가 민호 거니까. 서연은 식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민호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차피 결정된 거예요. 내일 은행 가서 서류 처리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민호야, 안 된다고 했잖니. 하지만 민호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말수는 혼자 식탁에 남았습니다. 밥을 더 이상 넘길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정말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말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집은 민호 명의였고 말순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집도 아들도 존엄도. 다음 날 아침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수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볼 일 있어서. 점심은요? 알아서 해먹어. 말수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눈을 크게 떴지만 말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말수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갔습니다. 법률사무소가 모여있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무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에는 무료 법률 상담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중년의 변호사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들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상을 엎은 일, 식모 취급당한 일,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일까지
변호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집은 아드님 명의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못하나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유언장이요? 네. 어머님의 다른 재산, 예금이나 땅 같은 것들을 누구에게 상속할지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재산을 다른 명의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말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시겠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말순은 변호사의 설명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겠다고. 법률사무소를 나온 말순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변호사는 말순에게 재산 목록을 정리해 오라고 했습니다. 예금 통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가게 권리증 같은 것들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평생 모아온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예금 통장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국밥집을 운영하며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니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또 다른 서랍에서는 땅 문서가 나왔습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땅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농사를 지으려고 샀던 땅이었죠. 지금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 몰랐지만 분명 재산이었습니다. 말순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보았습니다. 국밥집 권리증도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게를 접었지만 그 건물은 여전히 말순 명이었습니다. 말순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도 아직 재산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겠지. 하지만 착각이야. 말순은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외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고 싶어요. 어느 계좌로 옮기시겠어요? 조카 이름으로 된 계좌요. 새로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말순은 조카 지훈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었습니다. 지훈은 말순의 동생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순을 친어머니처럼 따랐고 지금도 자주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계좌 개설이 끝나고 말순은 2천만 원을 모두 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자신의 통장에는 몇십만 원만 남겼습니다. 생활비 정도만 있으면 충분했으니까요. 은행을 나온 말순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이모야. 이모,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했어요.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지훈아, 이모가 부탁 좀 할게. 네, 말씀하세요. 오늘 시간 되니? 이모가 할 얘기가 있어. 지금 바로 갈게요. 어디서 만날까요? 역 앞 카페로 와줄래? 알겠습니다. 30분 후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말순은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32의 청년이었지만 여전히 말순을 보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모, 어서 와라. 앉아. 지훈이 자리에 앉자 말순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훈아, 이거 받아. 이게 뭔데요? 통장이야. 오늘 내 이름으로 만들었어. 지훈이 봉투를 열어보니 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잔액을 보고 지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모, 이게 무슨 돈이에요? 2천만 원이나 돼요. 이모가 평생 모은 돈이야. 이제 내가 관리해줘. 왜요? 이모 돈인데
제가 왜 관리해요? 말수는 지금까지의 일들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민호와 서연에게 당한 모욕들, 제사상을 엎은 일,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일까지 지훈의 표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모 그렇게까지 당하셨어요? 그래.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결정했어. 내 재산을 모두 정리할 거야. 민호 형한테 안 주시려고요? 응. 저 아이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제사상을 엎은 그날 난 아들을 잃었어. 지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모, 너무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 끝낼 거야. 지훈아, 이모를 도와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제가 뭘 하면 돼요? 말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땅 문서와 가게 권리증이었습니다. 이것들도 내 명의로 옮길 거야. 변호사랑 상담했어. 증여세는 좀 나오겠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 손에 넘어가는 것보단 낫지. 이모,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해야 해. 안 그러면 저 사람들이 다 가져갈 거야. 그리고 나중에 내가 죽으면 유언장도 남길 거야. 모든 재산은 너하고 청소년 복지재단에 기부할 거야. 지우는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모. 제가 이모 뜻대로 다 해드릴게요. 고맙다, 지훈아. 넌 정말 착한 아이야. 말수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말순과 지훈은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땅과 가게 건물을 지훈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서류 작업이 복잡했지만 말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말순의 재산은 이제 대부분 지훈 명의가 되었습니다. 말순에게 남은 건 민호 명의로 넘어간 집과 생활비 정도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가벼운 마음으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호와 서연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주 외출하시네요. 어디 다니세요? 볼일 있어서. 무슨 볼일이요? 내가 알 필요 없어.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다락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말순은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저 사람들이 날 무시했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거예요. 말순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호와 서연은 곧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자신의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집안일을 하며 평범하게 지냈지만 속으로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과는 자주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상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의 사업이 크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투자했던 프로젝트가 실패했고 거래처에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민호는 집에 돌아올 때마다 술 냄새를 풍겼고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어느 저녁 민호와 서연이 거실에서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러다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빚은 어떻게 갚을 건데? 서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알아서 할게.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리라고? 벌써 몇 달째 그 소리야. 은행에서 독촉 전화 오는 거 나도 안다고.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서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돈 좀 받아. 분명히 돈 있을 거 아니야. 평생 국밥집 하셨는데.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한테는 이미 다 받았어. 집도 내 명의로 했고, 그것 말고 다른 돈 있을 거 아냐? 통장이나 땅 같은 거. 글쎄 있을 수도 있겠네. 그럼 달라고 해봐. 아들이 위기인데 안 줄 리 없잖아. 말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말순을 불렀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무슨 일이니?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회사가 좀 어려워요.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엄마 통장에 돈 있죠? 그거 좀 빌려주세요. 곧 갚을게요. 말수는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없어. 네. 뭐가 없다고요? 돈 없어. 통장에 몇십만 원밖에 안 남았어.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 평생 국밥집 하셨잖아요. 돈 모았을 거 아니에요. 다 썼어. 너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생활비 대느라. 거짓말하지 마세요. 땅도 있잖아요. 시골에 땅 있는 거 나도 알아요. 그것도 팔았어. 뭐라고요? 왜요? 내 땅인데 내가 팔든 말든 상관없잖니.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서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힘들다는데 왜 그렇게 모질게 구세요? 모질게? 내가 모질다고? 그럼 뭐예요? 돈 있으면서 없다고 거짓말 하시잖아요. 증거라도 있니? 내 통장 보여줄까? 말수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서연이 통장을 펼쳐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로 몇십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다른 통장은요? 그게 다야. 믿기 싫으면 말고. 민호가 통장을 낚아채 보더니 벽에 내던졌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썼어요? 내 돈인데 내가 어디 쓰든 상관없잖아. 엄마, 지금 장난해요? 나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게 내 잘못이니? 내가 사업을 잘못한 거지.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말수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민호야, 너 기억하니? 제삿날에 내가 뭘 했는지.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상을 엎었지. 내 아버지 제사상을. 그날 나는 결심했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고.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미쳤어? 무슨 소리예요? 미친 게 아니야. 정신 차린 거지.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기억해. 식모 취급하고 무시하고 모욕했지. 그건 그만둬. 이제 난 너희 인생에서 빠질 거야. 그러니까 내 돈 기대하지 마.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호가 말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나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내 선택이야. 나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 말수는 팔을 뿌리치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닫고 가방을 꺼냈습니다. 이미 짐은 대부분 지훈의 집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참으면 이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민호와 서연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엄마 때문에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닥쳐. 지금 그게 중요해? 그럼 뭐가 중요한데? 돈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 모르겠어. 내버려둬. 쿵,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말수는 지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훈아, 이제 떠날게. 언제요? 내일 아침. 얘들이 모두 나간 후에.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다음 날 아침 민호와 서연은 평소처럼 외출했습니다.
집에는 말순만 남았습니다. 말순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수십 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훈이 왔습니다. 말순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모, 짐 이것뿐이에요? 응.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그럼 가시죠. 말순은 마지막으로 집을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떠나며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야 자유로운 것 같아. 말순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말순은 지훈의 도움으로 작은 시골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용한 동네였고 이웃들은 친절했습니다. 말순은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텃밭을 가꾸고 책을 읽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반면 서울의 민호와 서연은 지옥을 겪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회사는 결국 파산했고 빚만 수억 원이 남았습니다. 은행에서는 집을 압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민호는 매일 빚쟁이들의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여보, 이거 어떡해? 정말 집 빼앗기는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변호사도 방법이 없대. 그럼 어머니한테 다시 부탁해봐. 정말 돈이 하나도 없을 리 없잖아. 엄마는 연락도 안 돼. 전화번호도 바꿨어.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서연은 방을 서성이다가 갑자기 가방을 들었습니다. 난 못 살겠어. 이혼해. 뭐? 지금 무슨 소리야? 당신이랑 있으면 나까지 망해. 미안하지만 난 내 인생 살아야겠어. 서연아, 지금 장난해? 하지만 서연은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옷가지를 가방에 쑤셔 넣고 귀중품을 챙겼습니다. 나 친정으로 갈 거야. 이혼 서류는 나중에 보낼게. 아, 너 지금 진심이야? 당연하지.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 서연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호가 팔을 붙잡았지만 서연은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 이제 남이야 남. 쾅, 문이 닫혔습니다. 민호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민호는 울먹이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말순의 옛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습니다. 민호는 전화기를 내던졌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유언장 공개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민호는 편지를 뜯어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언장? 엄마가 죽은 것도 아닌데 왜 유언장이 공개돼? 편지에는 법정 출석 일시와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유언장 공개일. 민호는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회의실에는 변호사와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훈도 있었습니다. 지훈이? 형? 지훈은 냉담하게 인사했습니다. 민호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뭐해?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때 문이 열리며 말순이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말순은 민호를 보았지만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자리에 앉았고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럼 피상 속인 윤말순 씨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본인 윤말수는 본 유언장을 통해 재산 상속에 대한 의사를 밝힙니다. 첫째, 시골 토지 일체는 조카 지훈에게 상속합니다. 둘째, 예금 전액은 청소년 복지재단에 기부합니다. 셋째, 국밥집 건물은 지훈에게 상속합니다. 민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잠깐만요. 나는요? 나는 아들인데. 변호사는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넷째, 아들 민호와 며느리 서연에게는 어떠한 재산도 상속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본인에게 행한 모욕과 학대에 대한 응당한 결과입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정신 차려요. 말수는 천천히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정신 차린 건 나야. 너야말로 정신 차려. 엄마, 나 아들이에요. 어떻게 아들한테 아무것도 안 줄 수가 있어요? 아들, 넌 제삿날 상을 엎은 그날 이미 내 아들이 아니게 됐어.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과거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제사상을 발로 걷어찼던 순간, 어머니의 얼굴에 국물이 튀었던 순간, 그건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넌 나를 식모 취급했어.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주었고 집을 담보로 잡았지. 그건 사업 때문에. 변명하지 마. 난 더 이상 내 변명 듣고 싶지 않아. 민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집도 빼앗길 거예요. 말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나랑은 상관없어. 엄마, 제발요. 나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안 돼. 난 이미 결정했어. 민호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일어섰습니다. 변호사님, 절차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민호는 말순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줘요. 말순은 민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 넌 나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어.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제사상을 엎고 나를 식모라고 했고 존재 자체를 부정했잖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넌 대가를 치러야 해. 말수는 민호의 손을 뿌리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지훈이 따라 나갔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말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야 끝이 난 것 같아. 말수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말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졌어. 1년이 흘렀습니다. 말수는 시골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한옥을 빌려 살았고 마당에는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순을 좋아했습니다. 따뜻한 성품에 손재주도 좋았으니까요. 말순은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고 장을 담그고 때로는 마을회관에서 음식 봉사도 했습니다. 말순 씨, 오늘도 국 맛이 끝내줘요. 감사합니다. 평생 해온 일이라 익숙하거든요. 말순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는 이렇게 웃어본 적이 언제였던가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모, 어서 와, 지훈아.
멀었을 텐데. 아니에요. 이모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모, 민호 형 소식 들으셨어요? 말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니, 어떻게 됐니? 집을 완전히 잃었어요. 지금은 고시원에서 산대요. 일용직 일하면서 빚 갚고 있고요.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이혼하고 재혼했대요. 민호 형이랑은 연락도 안 하고요. 그래. 말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 후회는 안 하세요? 후회? 뭘? 민호 형한테 그렇게까지 한 거요. 말순은 찻잔을 내려놓고 멀리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후회는 안 해. 다만 슬프긴 해. 내가 낳고 키운 아이가 그렇게 됐다는 게. 이모. 하지만 지훈아, 그건 그 아이가 선택한 길이야.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짓밟은 건 그 아이야. 나는 단지 나 자신을 지킨 것뿐이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이모는 잘못한 게 없어요. 고맙다, 지훈아. 내가 있어서 이모는 든든해.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지훈이 돌아갔습니다. 말순은 혼자 마당에 남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말순은 마을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순은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보람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반찬 정말 맛있어요. 그래요? 많이 먹어요. 말순은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셨고 자식들은 명절에만 찾아왔습니다. 말순은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할머니, 외로우시죠? 그럼요. 자식들은 바쁘다고 안 오고 혼자 있으면 서러워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할머니, 우리 이제라도 우리를 위해 살아요. 자식 핑계 대지 말고요. 할머니는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말순 씨.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살아요. 말순은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고 마을은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말순은 마당에 앉아 남편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정말 평화로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아들을 제대로 못 키운 것 같아서.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걸로 충분하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말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꺼내본 일기장이었습니다. 제삿날 상이 엎어졌습니다. 하지만 엎어진 건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내 사랑도 믿음도 모성도 함께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희생해도 존중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나는 나 자신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롭습니다. 말순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말순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엎어진 건 상이 아니었어요. 인연이었죠.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갈 테니까. 말순은 창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악몽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텃밭에 물을 주고
꽃들을 돌보았습니다. 마을 할머니가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말순 씨,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아요. 같이 갈래요? 좋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마을길을 따라 들판을 지나 작은 개울가까지 말수는 웃으며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저 멀리 서울에서는 민호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빚에 시달리고 외로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말순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걷고 있었고 말순은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말순은 개울가에 앉아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말순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말순은 눈을 떴습니다. 앞에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지평선. 말순은 일어나 걸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앞으로. 과거는 뒤에 두고 미래를 향해. 엎어진 상은 다시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인생은 새롭게 차려졌습니다. 존엄으로, 자유로, 평화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바꾸듯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가슴을 울리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